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민생만 챙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누구를 만났냐? 5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 회장들을 만났습니다. 보통 네. 통상적으로 하는 거긴 한데 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이 정말로 대통령이 됐음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이재용 회장이 네. 원래 이렇게 애교가 많으세요? 봤어요? 이재용 그건 회장 원래 그렇죠. 보니까 자서전을 읽었다면서 갑자기 어필하고 막 이러던데. 그러니까 뭡니까? 이재용 회장은 선거 때도 뵀잖아. 네. 직접 삼성전자 네, 맞아. 예, 사피라는 데서. 예, 네. 예, 예. 그 이재명 회장님은 좀 이렇게 이건희 그 돌아가신 선친하고 좀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죠. 이건희 회장은 굉장히 좀 이렇게 과묵하고 네. 그리고 좀 권위적이고 그렇지만 굉장히 천재지 경영에. 이재용 회장은 이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친숙한 스타일. 아 그래 일할 때는 전혀 상대적으로. 반대 소문이 돌았었는데. 뭐 이런 뭐 진짜, 다 하겠지 제가. 진짜 지독하다 약간 독하다 막. 뭐 내 손자니까 나. 뭐 그 손자요? 할아버지가 이병철이잖아. 이병철 회장이니까. 네. 갑자기요? 너 우리 같은 또 경주이시야. 아 같은 이시고. 한결이 내가 개그입니다. 네. 이게 지금 보니까. 많이 농담인데. 들어가네요. 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오늘 그 뭐 5명 회장을 불렀나요? 아 그 그래요? 5대 그룹 네. 회장을 불렀고 또 이제 네. 대한상이 중소기업 뭐 이렇게 중앙에서. 예를 들면 뭐 네. 한경협 이런 데들 있잖아요. 네, 부른 네. 건데 아까 이제 오윤혜 씨가 소개한 것처럼 한 가지 부연을 한다고 하면서 이재용 회장이 이재명 네.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자서전을 읽어봤다. 우리나라 청년들한테 꿈을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워낙 불우한 가정 환경이었기 때문에 맞아. 그런 혜택을 이재명처럼 훌륭한 사람을 낳기 위해서 이런 말들이 좀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 제가 요 대목을 보고 삼성 임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아니 하나 실수가 5점이 있다 이게.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읽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전부터. 읽었다고 했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저한테 이제 하나 링크 하나 보내왔는데 네. 보니까 읽어차는 책이 이재명 자서전이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라는 책인데 아. 이게 2022년 대선할 때 나온 책이에요. 네. 이번에는 다른 책을 냈죠. 근데 네. 이제 다시 대통령이 되니까 네. 그 회사가 새로 책을 또 낸 거야. 같은 책을. 아. 그래가지고 6월 9일에 재발매가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문법에는 틀리지 않은 말이다. 아.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하던데 그래도 뭐야. 저 같았으면 그치. 전에 읽었다고 했지. 그렇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아,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얘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쫄랑쫄랑 쫓아다니면서 떡볶이 먹고 그래가지고 무슨 보람이 있었어요. 그 이러고 책 읽었다고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제대로 경영만 잘했으면 좋겠어, 진짜.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어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언제까지 그럴 거야? 삼성의 총수가. 아니 근데 저는 이재용 회장이 그 참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멘트는. 왜냐면 그렇죠. 이렇게 네. 자기 책을 읽어주면 굉장히 고맙거든. 저도 책을 많이 썼지만 그렇죠, 네. 왜 그렇게 많이 쓰셨어요? 저는 전문 서적들 뭐 행정법 관련된 스틸 이런 한 것들을. 20권 네. 근데 저도 옛날에 뭐 이렇게 뭐 변호사 협회 임원하고 등등 할 때 이제 여러 이제 예방을 하거든요. 그 뭐 법무부 장관, 변호사 협회니까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 헌재 소장 뭐 등등하고 또 뭐 네. 이렇게 예방하면 저는 항상 그분이 쓴 책이 있다면 그거를 사전에 체크해서 그 책을 제가 봤는데 이런데 감동받았다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죠. 공을 들였었기 때문에. 네. 아, 저는 이재용 그래가지고- 회장이 그거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기업 총수나 CEO들은 누굴 만난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만나는 사람, 참석자 명단, 그리고 그 사람이 뭔 책을 썼는지, 뭐 어떤 거에 그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걸 미리 비서진이 다 정리해서 주죠. 그러겠죠 당연히.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게 사실 되게 무서운 것이긴 한데요. 저는 근데 그 이런 얘기보다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재벌그룹 총수 만났을 때 한 얘기가 훨씬 더 좀 감동적이었어요. 아 뭐라고 네. 하셨어요? 그 물론 이제 규제 완화 문제 언급했거든요. 언급하면서 공정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재벌 총수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를 제가 거의 과거에, 들어본 네. 적이 네.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제 주체가 예를 들면 기업의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 문제, 노동 문제, 중소기업 문제나 이런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게 꽤 중요한 일인 것 같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과거처럼 부당 경쟁 또는 일종의 특혜와 착취 등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 이미 다 그 상태는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러시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의 공정한 감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는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하거나 산업 현장에서 누가 죽어나가거나 이런 거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재계에서 반발할 움직임들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주가가 오르니까 사실 말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렇지. 상황이야. 네. 주가 오르면 자기들도 좋거든. 근데 상법 개정안으로 주가가 오르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놓고 불만을 얘기하기도 어려워서 지금 소가리를 끙끙 하고 있을 거거든. 또 오늘 만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할 법한 상황이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하게 할 거야 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아마 대기업 총수들이 그럴 거야. 이제 앞으로 노조하고 협상할 때 야 뭐 노조 깔아문 게 적당히 해. 이런 거 이제 못 한다는 거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심을 잘 잡는 거다. 네. 물론 이제 반대해서 불편하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통령에 입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온다. 더구나 재벌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경우 굉장히 의미가 중요한 있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 그리고 저는 오늘 보도 중에서 눈에 띄었던 보도가 한겨레 신문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대선을 8주 앞둔 4월 8일에 트럼프하고 한덕수가 통화를 했다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때 무슨 말을 했는가? 네. 뭐 대선 격려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랬었는데 네. 그 대화의 실체가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겁니다. 네.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 네. 당신이 대통령 적임자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전 섬뜩했던 게 한덕수가 대체 어디까지 퍼주려고 했던 것인가. 아. 장사꾼 트럼프가 적임자라고 했다라는 것은 협상 경과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디까지 그러니까. 퍼주려고 했는지 나왔어요? 저는 나왔어요. 정확히- 네, 일부 아, 나왔죠. 그래요? 네. 알래스카 가스관 참여 그 빨리 해결하겠다고 이미 기정사실화하면서 얘기를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본인은 저는 제일 먼저 그게 들은 생각이 대선 출마하는데 대체 누가 저렇게 뻔뿌질을 했을까? 속되게 말하면 이제 이런 건데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뻔뿌질 해준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 당연하죠. 네, 완전 충분히 내 그럴 꼬북인데 만하죠. 네. 시키는 대로 아니 다 트럼프 해줄 것 대통령이 같은데.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당신이 대통령의 적임자라는 생각이 든다. 무슨 일을 하든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대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 야, 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한테 인정받았다. 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나름의 계획을 잡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거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권한대행이 덜컥 임명했죠. 그날. 맞아요. 네. 그게 국무회의 열렸던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 CNN하고 인터뷰한 게 나갔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밤에 통화한 거예요. 통화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출마할 거니? 라고 물어봤다는 걸 쓱 하고 흘려줬어. 그때 사람들이 이제 대선 출마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대선 출마에 대해서 마지막 고민을 조금이라도 여지를 갖고 고민했었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 덕담해주면서 완전히 난 완전 나갈 거야 이렇게 결심을 굳혔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봤자 뭐야 김문수한테 졌는데. 저는 그 기사 보고 궁금한 게 네. 한겨레 신문이 어디서 소스를 받았을까? 총리실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어. 네. 상식적으로 근데 이거는 추론하면 정말로 어떻게 내밀한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나눈 비밀 대화인데. 컨피덴셜이죠. 완벽한. 네. 그런데 그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가 좀 늦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저는 분명히 트럼프가 좀 뭔가 그런 생각이 있다고 봐요. 뭐요? 본인은 한덕수를 밀었는데 아. 한덕수 했으면 내 그렇지. 똘마니 그냥 그러니까. 내가 쥐고 흔들 건데 오. 그래서 약간 뭔가 좀 그런 일부러 약간 늦게 통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네. 의심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한겨레 그 보도 보고 제 의심이 맞다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거 왜냐하면 이거는 보도된 건데 그 지난 한 달 반 전에 우리 또 그 통상협상 대표들이 또 미국 갔잖아요. 또 한덕수가 트럼프하고 또 통화도 하고 맞아요. 그 한덕수가 한 그때 발언이 제가 어디 유튜브에서도 제가 찍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골 때리는 소리를 하더라고.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영어도 잘하니까 그렇죠. 네, 그 영어로 이렇게 하는데 그 핵심이 트럼프가 지금 효과도 못 보고 있지만 어쨌든 취임하자마자 완전히 관세 폭탄 거의 제국주의 행포를 부린 거거든요.
결국 뭐 효과도 없죠 별로.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어떤 관세 협상이 아니고 임페리얼리즘이에요. 제국주의야. 제국주의. 네. 이거 착취야. 음.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한테 대통령의 현 정책은 자유무역을 활성화하는 것이고 자유무역이 어머나, 착취인데 양국 간의 복지를 증진시킨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와, 내가 이리 착취하는데도 어르신 알아서 기어버리네. 바보의 자유무역입니다. 달인이었네, 무역 자유화의 화신입니다. 해주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럼 트럼프랑 한덕수랑 했었던 약속은 다 안 지켜도 되는 거죠? 당연히 무위로 그죠? 돌아가는 그죠? 상황인 그죠? 거고 새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국정상황실장에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를 책임지고 있었던 네. 송기호 변호사가 임명이 됐는데 전 이걸 보면서 아 이재명 대통령이 적어도 통상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트럼프하고 대등하게 한번 얘기를 잘 해보겠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좀 들었거든요. 저도 뭐 그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송기호 변호사님은 제가 잘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그분은 뭐 국제 통상에 굉장히 유명한 네. 전문가고 네. 그간에 뭐 한미 FTA도 그렇고 뭐 이명박 때 쇠고기 협상 때도 그렇고 역할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굉장히 실무적인 일을 꼼꼼하게 잘하신다고 들었고. 이게 무슨 자리인데요? 국정상황실장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 예. 엄청 중요하죠. 심플하게. 엄청. 예. 맨 먼저 만들었던 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 오, 네. 국정상황실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때 이광재 최고의 실세. 정말로 실세 중에 실세. 네. 이광재. 노무현을 만든 지금 사람이에요. 네. 의원 진짜요? 네. 이광재 의원 민주당 이광재 전 의원. 예. 지금도 의원이에요? 지금은 의원은 아니죠. 예. 국회 아, 상원 출마했다 지금 전 떨어졌으니까 의원이지. 강원도지사도 강원도지사. 네. 아니, 노무현을 만든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죠. 이광재 아니죠. 아니, 좌의정 우광재였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그러니까 최고의 그 실세고 브레인이었죠 또. 그 이광재 전 의원이 그 국정상황실을 처음 했던 그만큼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 돌아가는 모든 문제를 네. 국정상황실장이 예를 들면 국정원장한테 보고받고 뭐 검찰총장 등등 맞습니다. 다 네. 해서 이거를 썸머리해서 걸러내고 대통령한테 보고한다 이거지. 아, 걸러낼 수도 있는군요. 그럼요. 네. 이건 대통령이 다 소화를 못하니까. 중요한 자리네. 그러니까 비서실장 못지않게 그때는 중요한 자리였죠. 네. 그리고 이제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윤건영 의원이 윤건영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측근 중에 측근, 복심 중에 복심 이런 자리인데 근데 제가 뭐 송기호 변호사님은 그 뭐 정치인이나 그런 건 아니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송 변호사님을 임명한 것은 네. 뭐 그런 전체 역할까지 한 것은 아닐 테고 이제 현재 이 통상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닌가. 아니, 실제로 이제 서울 송파을에 지난 선거 때 맞아요. 배현진하고 출마하셨어요. 맞붙어서 지긴 네. 졌는데 정치인이긴 한데 영한 이재명하고 가까운 사람으로 우리가 인물 분류를 했을 때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맞아요. 예. 지금 국정상황실장 임명했다는 소리 듣고 좀 놀라기도 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정부, 그러니까 정치하고 좀 거리를 뒀던 인사예요. 오히려 정부를 비판하는 쪽에 더 많이 맞아요. 썼었죠. 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도 그때 한미 FTA 교섭하고 협상할 때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한미 FTA하고 맺었던 여러 이제 조항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한테 불평등하다는 문제 제기도 많이 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문제, 통상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비판하는 시민단체 쪽에 훨씬 가까운 인사였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마주치면서 계속 이렇게 인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자리를 갖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겸손하고 조용조용한 스타일. 네. 그러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따박따박 얘기하시는 아. 따지는 하나하나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꼼꼼하신 분이네. 예, 파악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데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어떻게 가까워졌는지를 잘 모르겠어. 왜냐면 국정상황실장은 완전히 최측근이 임명이 아니, 돼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근데- 대통령은 가까운 사람이나 일 잘하고 그냥 적임자를 그런 쪽에 임명한 거 가까운 아닐까요? 것 같아. 네. 오히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선거 출마했다 그러면 민주당에 이제 입당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민주당 사람인 것만은 맞죠. 근데 지난 대선 때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했을까? 어느 정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가까운 자리에 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눈에 띄게 가깝게 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 국정상황실장을 임명했다는 아니. 건 나름의 여러 가지 포석을 두고 임명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 자리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이재명의 정의를 알 수 있는 게 오늘 회의석상에서 나왔습니다. 안보경제 긴급점검회의를 했고 오늘 처음으로 국정상황실장이 된 송기호 실장이 네. 함께 회의에 배석을 했는데 네. 그 자리에 배석한 송기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오늘부터 발령 나셨나요? 잘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노가다 자리입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노가다 자리 무슨 표현입니까 이게. 힘들겠다.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좀 보면 약간 걱정될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밑에 놓으면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리고 또 한 분은 쓰러졌다고 맞아요. 아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진짜 공정관. 쓰러지셨더라고요. 예, 국세청 예. 파견 근데 이제 공무원이. 그 정도로 각오해라는 얘기일 테고 그리고 국정상황실장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국정 전반에 대해서 모든 걸 체크하고 또 보고하고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진짜 노가다는 노가다죠.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 간다고 하면 하나도 안 기쁠 것 같아요. 지금 그 헬마 측근분도 봤어요? 예. 대통령실가 새벽 6시에 출근해가지고 장난 아니래. 밤 이거 9시 반에 예. 퇴근하면 일찍이고 보통 11시 넘어서까지. 예. 근데 원래 청와대 시절에 대통령실 들어가면은요. 새벽에 한 4, 5시 출근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와, 그래요? 들어가 있던 분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일을 하는 데예요. 근데 그런데 지금 더 많이 일을 해야 네. 되는 상황이니까 집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아마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고요. 네. 국정상황실장 말씀하셨지만 국정상황실장은 아마 자기가 상황실장 할 땐 한 번도 발 뻗고 잠을 못 잘 거예요. 오. 계속 보고가 들어오니까. 네. 사고가 나도 대통령한테 보고될 때도 들어오고 모든 대한민국의 상황들이 전부 다 상황실장을 거쳐서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잠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일하게. 아니, 그렇죠. 네. 밤에 대통령이 잠들었는데 그 먼저 그 얘기를 듣고 대통령 잠을 깨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야, 근데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정부 때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어공이라고 하죠. 어쩌다 공무원들이 있는데 네. 별정직 볼 때. 공무원들인데 80명이 지금 네, 네. 사표도 안 내고 월급 받으면서 일도 안 한다는데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아니 출근도 그러니까 안 하고.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죠. 아 그리고 네. 출근도 안 하고 월급 받아간 건 다 뱉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직장 네. 그뭐 세금인데? 국가공무원법상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이에요, 바로. 그렇구나. 네. 파면이에요, 파면. 아, 오. 너무 싫어요. 파면시켜야 돼. 아니 그리고 12월 3일에 계엄 터지고 나서 네. 그 이후에 이제 탄핵이 됐으니까 6개월 동안 그때도 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공짜로 맞아. 국민 세금 월급 받았는데 80명이나. 이재명 정부에서 돈 받겠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아니 그리고 출근을 안 한다잖아요. 그니까요. 네. 출근이라도 하면은 좀 비빌 언덕이 있는데 네. 출근을 안 하면 그거는 바로 공무원법 위반이고 공무원의 제일 중요한 의무가 출근 의무예요. 출근 의무, 직장 그러니까, 이탈 네. 금지 의무. 이거를 지금 계속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부당하게 받아간 것도 저는 다 뱉어야 내야 된다고 봐요. 그냥 사표만 제가 받아줘서 자꾸 이렇게. 이제 변호사님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네. 우리 변호사님 요즘 네. 형사 고발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혹시 대상이 아닌지 여쭙는 겁니다 이게 아니, 혹시나 뭐 예. 직무유기죄죠. 진짜 지금 다 이게 윤석열 같은 행정법적으로는 사람들만 뭐 뽑아놔가지고. 당연히 징계 넘겨서 파면시켜야죠. 징계 최소한 받도록 해야 해임. 돼요. 최소한 왜냐하면 해임으로. 고의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집단적으로 지금 출근도 안 신정부에 이 저항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악질이지. 네. 이거는 정치적인 단체 행동으로 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단체 행동 금지 의무에도 반하고 정치 행동 금지 의무도 반하고 공무원. 공무원 이거 의무. 지금 다 국가공무원법에 네. 있는 거예요. 품위 유지 의무도 반하고 뭐 걸게 수도 없이 많아요. 이 정도면은 파면시켜도 법원 네. 가면은 다 이깁니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아, 근데 들고 오늘 국민의힘이 반박했더라고요. 뭐라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우리가 인수인계 받을 때도 똑같이 그랬어.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해주도록 너그럽게 해줬어. 그리고 심지어는 출산휴가 가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출산휴가 6개월을 보장을 해줄 수 있도록 계속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줬어. 뭐 이런 식의 설명을 반박을 했더라고요. 대통령실을 무덤으로 만들어 놓지도 않았고 증거인멸하고 파쇄하고 이렇게 개박살 안 내놨잖아요. 뭘 비교할 걸 비교해요. 왜 나한테 화를 내? 근데 하여튼 근데 거기에 두 가지 얘기가 빠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정권은 정상적으로 정권을 인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수위 시절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기간이 길었지. 준비할 동안에 가서 미리 접수하고 미리 상황을 다 파악하고 거기에 직원들을 어떻게 집어넣을지까지 준비하고 출범 들어갔을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잘 안 맞아. 첫째로는.
또 하나는 가서 그러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보장했을 때 그 직원이 그 당시에 출근을 하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설명을 안 해. 그러니까 당시에 자기네가 정권을 잡았어요. 네. 잡으면은 인수위 준비 작업하면 그 당시에 청와대 들어가서 다 준비 작업을 하잖아요. 상황 점검도 하고 네. 직원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 파악도 하고 다 했을 때 그때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자기네들이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출근하고 있었겠지. 파악하면 당연하잖아요. 인수인계 받든 뭐 하든 하려면 인수위 과정을 2달을 거치는데 그럼 그때 그러면 출근 안 하고 다 그냥 튀어버렸다는 얘기야? 말이 안 되잖아. 안 되죠. 근데 지금 이재명 에휴. 정부는 그냥 바로 정권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실에 발도 한번 못 들여다보고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네. 뭐 여하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네. 설명 안 하면서 아유. 당신 문재인 정부도 똑같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이거는 그 뒤에 배후가 있는 거예요. 배우가 있다. 그 실무자들 걔들이 단독으로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 그런 짓 절대로 못 게다가 합니다. 눈치 빠른 그 어공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기석 네. 그 부실장이 뒤에 그랬대요. 배우가 있고 또 얘들이 만약에 현재 신정부에 협조하면 윤석열 대통령실에 범죄 사실이 다 튀어나오거든. 그러니까 사전에 단도리를 해놓은 거예요. 너가 일단 아예 나가지 말고 접촉도 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모든 컴퓨터나 모든 걸 싹 다 치웠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범죄의 흔적을 안 남기려고. 네. 공범이에요. 어쨌든 네, 그 네. 사람들 다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해야 돼. 그 네. 배후를 밝혀야 돼.